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6번째 페이지. 요즘 전시계에서 이분 모시려고 아주 난리라고 합니다. 상큼달달 웨이팅을 부르는 잡지사의 인간 탕후루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유재희입니다. 요즘 그렇게 유재희 해설가를 부르는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 약간 잘못된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무데도 부르는 데가 없어서.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불러주시는 잡지사에 또. 아, 왜 그러세요? 네. 엄청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고요. 이렇게 받으시니까 제가 뭐 딱히 후토크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잡지사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섭외 전화 때리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구직을 도와주시고. 저도 바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안 바쁘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술사 라이벌전 2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미술계 라이벌을 만나볼까요? 네, 저희 이제 지난번에는 르네상스의 또 두 거장을 만나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19세기, 20세기를 대표하는 라이벌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화가들은 19세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두 명의 화가를 또 데리고 와봤는데요. 네. 사실 이 두 명의 화가 둘 다 인상주의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견을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두 명의 화가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화가가 마네랑 드가인데 마네랑 드가가 둘 다 사실은 인상주의라고 불리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던 화가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상주의 화가들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또 인상주의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또 마네는 저희 이미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 할 때도 동네 형처럼 친숙합니다. 이 시간에도 몇 번 소개해 만나봤는데요. 주시죠. 네, 그래서 풀바디의 점심 식사나 올랭피아 같은 그림으로 이제 당시 미술계에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인물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또 유튜브로 그림도 띄워주고 계시죠. 그래서 네. 올랭피아 같은 그림은 당시에 이제 이 전까지는 또 르네상스 시절에는 저번에 봤던 그림처럼 여신이나 뭔가 이런 방식으로 그려졌다가 네. 이제 일반 여성의 뭐 매춘부나 일반 여성의 누드로도 굉장히 큰 변혁을 일으켰던 그런 네. 그림이었었죠. 그리고 또 드가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제 원래 야외에 나가서 네. 풍경이나 빛의 변화에 따른 그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드가는 이제 실내 그림을 더 많이 그리면서 유명해졌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공원에 있는 사람들 모습도 그려서 유명해졌었지만 드가를 대표하는 그림은 대부분은 무용하고 있는 발레하고 있는 여인들의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네. 아마 한 번쯤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인상주의를 뭐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두 명의 화가 만나볼 텐데 뭐 이 시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근데 이제 화가들이 뭐 서로 교류도 활발히 하고요. 뭐 같이 전시를 여는 경우도 있고 좀 사이가 밀접했다고 하던데요. 네, 저희 그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서 마네 그림 볼 때 마네가 카페 그렸었잖아요. 근데 그 카페가 화가들이 많이 모여서 막 이야기도 나누고 뭐 요새 가지는 카페 타임처럼 네. 했던 그림이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류가 엄청 많았었고 드가도 사실은 나 인상주의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매번 화가들이 모여서 인상주의전 전시회 열 때마다 드가도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 교류를 많이 맺었었는데 네. 마네랑 드가도 이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었었대요. 네. 근데 이 둘의 사이가 딱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림을 한 점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네. 요 에드가 그림이에요. 드가의 마네와 마네의 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드가가 그린 마네랑 마네의 부인의 모습인데 예. 지금 이 그림은요, 일본의 최남단의 섬에 큐슈라는 섬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 보면 조금 특이하죠? 네. 일단 마네는 약간 좀 널브러져 있는 편하게 집에서 네.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마네가 쳐다보고 있는 마네의 부인은 지금 반이 잘려 있는 건가요? 네네. 그리다 만 건가? 네. 그림이 지금 이제 약간 벽 같아 보이는 이제 황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모습이죠. 네. 예. 그래서 여인의 모습이 가려져 있는데 네. 이제 뭘 하고 있는 거라고 혹시 생각이 요리를 드시나요? 하고 있나? 오. 좀 가려져서 알 수가 없는데요. 맞아요. 네. 약간 요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네.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원래는. 아. 네, 그래서 지금 마네 부인이 수잔인데요. 수잔이 원래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마네 부부가
굉장히 많은 화가들과 교류를 했었고 네. 만해가 존경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이렇게 파티 열어서 사람들도 많이 초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늘 수잔이 또 그 파티에 맞는 음악을 또 이렇게 연주를 해줬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드가가 그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굉장히 좀 교양 넘치는 파티 느낌인데 네네. 호스트의 부인이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고 드가도 이제 초대를 받았으니까 약간 담례 차원에서 저걸 그려준 걸까요? 그렇죠. 이제 드가랑 만해도 이제 원래 친했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만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존경받는 존경받았다. 인물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드가도 만해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조금 더 내밀한 면을 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은 보지 못하는 만해의 어떤 면을 드가가 포착을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전까지도 엄청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는데 네. 그것보다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이 그림을 그려서 만해한테 선물을 합니다. 이제 그 파티에 있었던 모습을 드가가 포착을 한 거니까요. 근데 이 선물을 하고 난 다음에 드가가 이제 만해의 작업실을 나중에 찾아갔는데 네. 엄청나게 큰 충격을 먹죠. 왜 충격을 받죠? 그림이 네. 훼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선물한 그림이? 네. 근데 어디가 훼손이 되어 있었냐면 네. 수잔의 얼굴 부분이 네. 칼로 그어져 있었던 거죠. 누가 그런 짓을? 근데 그게 네, 그걸 누가 했냐면 네. 만해가 한 거예요. 만해가 자기 부인 얼굴 부분을 칼로 그었다고요? 네. 왜 그러지? 네, 그래서 이 그림에 이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네. 이 칼로 그었다라는 그 설이 왜 그랬는지는 다양한 설들이 있어요. 예. 이제 한편에서는 네. 그 만해가 그림 그릴 때, 이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칼로 긋고 또 다른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수잔 부인의 초상화를 만해가 다시 그려요. 예. 그러니까 드가가 그린 거 말고 네. 새로 그리는데, 원래 만해가 조금 더 그 미화해서 아내의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네. 근데 한편 썰로는 네. 이제 드가가 그린 수잔의 모습이 더 너무 너무 별로다. 너무 별로여서. 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사랑. 기분이 나쁘다 해서 찢었다라는 설도 있고, 예. 혹은 네. 이제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이야기, 감정이 상해서 만해가 그런 것이다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가가 그걸 보고 칼로 그어진 거 보고 사실 너무 기분 기분이 나쁘죠. 자기는 그려준 거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겠죠. 네. 그래서 바로 그냥 들고 나왔대요. 저 그림을. 네, 바로 들고 나왔고 예. 이제 집에 와서 만해가 선물해준 초상화 정물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바로 이제 벽에 떼서 만해한테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한 그림 이제 만해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기분이 네 필요 나쁘다 없어. 하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좀 둘 사이에 미묘한 사건이 있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길래 네. 뭐 저런 좀 미묘한 갈등 같은 게 생겼을까요? 네, 이제 둘이 언제 처음 만나냐면 1861년도에 만나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제 처음 만나요. 그래서 당시에 나이 차이도 둘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벨라스케스 그림을 드가가 막 따라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만해는 스페인에 엄청 관심이 이전에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미 화가의 그림들도 많이 탐독을 한 상태였었고 연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드가가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슬쩍 보더니 참견을 한 거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군요.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을 한 거죠. 예. 몇 마디를 건넨 거죠. 근데 드가가 또 자존심이 굉장히 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존경하는 화가가 또 많이 소문으로 들었을 테니까 그렇죠. 예. 또 만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막 그렇게 엄청나게 좋게 들리진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둘이 여러 번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좀 자존감이 세다 그래도 그냥 조언 정도니까 네.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둘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둘이 교류를 하면서 좋은 영향도 많이 주고받았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기록상으로는 만해와 드가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완벽한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서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약간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화풍도 그렇고 서로 생각하는 방식도 조금 달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림 보시면 그 만해의 유명한 그림들은 보면 되게 약간
극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되게 로맨틱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림 보시면. 근데 드가 그림은 이런 식으로 뭔가 딱 한 명의 주제를 삼아서 그렸다기보다는 이 뭔가 되게 이렇게 딱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볼 법한 풍경을 그림으로 딱 붙잡아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네, 드가의 발레라는 작품 띄워드렸는데 네. 저는 그 발레 동작 한순간을 딱 포착해서 네. 지나가면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마네가 발레하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중앙에 이 발레하는 여인을 아주 로맨틱하고 예쁘게 그렸을 거예요. 근데 드가는 지금 보시면 무대에 한쪽에는 여인이 그려져 있고 뒤쪽에 보시면 무대 뒤쪽 상황도 다 이렇게 같이 그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도 많이 달랐었고 네. 그리고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또 결혼에 대한 생각. 달랐었어요. 마네는 네.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드가는 평생 동안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굉장히 재미난 기록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그 한편으로는 원래는 이제 드가가 많이 알려진 바로는 여성을 혐오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단순하게 여성 혐오로 보기만은 조금 어렵고요. 네.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막 썩 부러워하지도 않고 뭐 나는 결혼 별로 하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네. 근데 드가가 써놓은 노트 중에 네. 이런 구절이 발견이 되기도 했었대요. 네. 내가 좋은 아내를 찾을 수 있을까? 소박하고 조용하며 내 안에 특이한 점들을 이해해줄 사람. 이게 뭐야? 그리고 나와 함께 소소하게 일하며 사는 삶을 보낼 사람이라고 아주 마음속 비밀 노트처럼. 네, 작은 겉으로는 구석에. 기혼주의자 비슷하게 약간 하고 다니지만 집에 와서는 혼자 누구보다 외로움 타는 느낌. 겉으로 외롭다고 하는 사람보다 사실 더 외로워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러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두 명의 화가 사이에 네. 숨겨져 있는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나요? 네. 요 인물은 이제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예요. 베르트 모리조라는 화가인데요. 네. 이제 모리조는 1867년 말쯤에 이제 마네랑 드가가 속해 있던 모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셋이 만나게 되는데 마네가 앙리팡탱 라투르라는 화가 이제에게 모리조를 소개를 받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림도 띄워주셨지만 제비꽃 꽃다발을 네. 든 베르트 모리조라는 작품이니까 저분이 베르트 모리조라고 네. 이제 그린 거네요. 네. 예. 딱 이제 로맨틱하게 표현을 해둔 걸 예쁘시다. 보니까 예. 이건 드가 그림이 아니라 마네 그림이라는 걸 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마네가 드가한테도 모리조를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이제 모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김새도 매력 있어요. 아름답게 생겼고 드가와 마네 모두 다 모리조에게 굉장히 큰 매력을 느낍니다. 마네도? 네. 예. 그래서 마네는 실제로 모리조를 대상으로 모델로 세워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요. 네.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인 거죠. 네. 근데 사실 드가도 매력을 느꼈대요. 그래서 드가도. 기록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약간 드가가 예. 찝쩍거린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네. 모리조가 나는 드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 칼차단. 난 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아름다우시네요 했는데 아니요 저 안 아름다워요. 뭐 이런 네, 느낌. 예. 그런 기록도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가한테 감정이입이 되시 자꾸. 예.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감상해 봤고요. 근데 그래서 저 모리조는 결국 마네나 드가 둘 중 누구랑 이어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은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추측하기로 마네가 표현한 모리조의 다양한 그림들을 보면 약간의 애틋함 그리고 사랑 같은 비슷한 감정들이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그림도 이제 모리조를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예. 그리고 특히나 저 제비꽃. 제비꽃이 꽃말 혹시 제비꽃 꽃말 아시나요? 모르죠. 제비꽃 제가 기억하고 꽃말이 다니겠어요? 예. 순진한 사랑, 나를 생각해줘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예. 어찌 보면 마네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그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네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 모리조와 이제 이렇게 이어질 수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아니, 결혼한 양반이 지금 저 제비꽃 꽃말 조금 생각해서 그린 것도 좀 괘씸해요. 예. 근데 또 이제 더더욱이나 약간 이해가
저로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둘이 이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는 사이이다 보니까 네네. 모리조를 자기의 동생에게 소개를 시켜주고요. 자기도 마음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 모리조를 동생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동생 외젠 마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드가가 가까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었겠죠. 자기가 이제 대시했다가 뭐 대시까지는 아니지만 호감 표현을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었고. 드가 입장에서는 나도 마음이 있었던 여인을 마네도 찝쩍거리더니 정작 뭐 마네가 저 여인과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동생이랑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마네 동생이랑.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마네에 대한 존경, 동경 플러스 약간의 질투, 그렇지. 나와의 다른 점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었던 그 마네와 부인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볼까요, 그 그림? 이제 좀 다르게 보이나? 마네와 마네의 부인. 그래서 마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미묘한 감정 싸움이 이 그림에도 반영이 돼서 그림을 찢지는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부부 사이가 냉랭한 느낌도 드는 약간 부인이 등 돌린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약간 그러네요. 자, 그렇습니다. 마네와 드가의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 이제 두 화가도 미술사 손꼽히는 라이벌로 꼽히는 인물들이고요. 미술사 라이벌전 이번에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거장의 만남입니다. 바로 파블로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 두 사람도 참 사연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또 화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라이벌로 꼽을 수 있는 두 명의 화가예요. 그래서 이 화가들도 역시나 파리에서 만납니다. 화가들은 대부분 다 이제 파리에서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피카소, 마티스 모두 다 이미 유명해진 상태에서 둘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둘의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거트루드 스타인이 아주 뛰어난 소설가이자 시인이기도 했지만 아주 뛰어난 컬렉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트루드 스타인 이제 가족들이 또 이제 마찬가지로 그림을 많이 수집하고 그림을 굉장히 많이 모았었죠. 큰 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소뚜껑 같은 손. 데모 약간. 데모.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소뚜껑. 그래서 이제 스타인과 이제 주변 친구들 가족들이 실제로 마티스나 피카소의 작품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그 스타인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이 마티스, 피카소의 작품을 다 주목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1906년에 이제 3월에 거트루드와 가족들이 이제 마티스를 데리고 몽마르트 피카소의 집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면을 시킨 거죠. 근데 사실 둘이 저희 저번에 봤던 미켈란젤로와 또 라파엘로의 모습과 비슷하게 둘이 외형도 완전 딴판이었고 성격도 아주 달랐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둘이 또 나이 차이도 조금 있거든요. 마티스랑 피카소는. 근데 마티스는 굉장히 좀 중후하고 약간 깊이 있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피카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처음 만났는데 되게 미묘한 긴장감이 그 당시에 감돌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화가들은 그 당시에 컬렉터들에 의해서 본인의 유명세나 그림값이나 이런 것들이 또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거트루드 스타인은 또 큰 손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컬렉팅이 될 수 있을까 서로의 약간 미묘한 그런 구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미 마티스 작품 중에 삶의 행복이라는 작품을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이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피카소 입장에서는 계속 내 작품 컬렉팅 하다가 갑자기 마티스 작품을 산 이후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긴장되죠. 내 가장 중요한 후원자가 이제 마티스라는 친구. 자기가 봤을 때 실력도 괜찮아. 근데 그 친구의 작품을 사니까 피카소 입장에서는 좀 긴장이 됐겠네요. 맞아요. 이제 오래전에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고요. 의외로 좀 금세 친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여전히 좀 은근한 견제 심리가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만나서 둘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로
그 라이벌이라는 게 원래 서로 막 경쟁도 하지만 서로에게 좋은 영향도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피카소가 전기에 그 전기 쓰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보다 더 주의 깊게 마티스 그림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세심하게 마티스 그림을 봤다라고 전기에 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를 엄청나게 관찰하고 이제 좋아했던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서로를 안 지 채 1년도 안 돼서 두 사람이 그림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뭐 특별한 의미인가? 우정반지 느낌인가? 맞아요. 그림 교환을. 네, 근데 이제 당시에 화가들이 이제 아주 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림을 교환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해 주셨던 고갱이나 고흐 같은 경우에도 둘이 그림 교환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피카소랑 마티스도 이제 그렇게 그림 교환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교환하는 걸 보고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이 둘이 그림 교환하는 거 최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대요. 왜 그러냐면 근데 사실은 그 미켈란젤로랑 라파엘로도 교황이 한꺼번에 불러서 이제 작업을 시켰던 것처럼 그렇죠. 경쟁을 부추겨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고. 네, 근데 거트루드 스타인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둘이 골랐던 그림이 거트루드 스타인이 보기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그림들을 서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 작품 중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져가는 건데 이제 서로 되게 별로인 작품을 가져갔다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한번 보죠. 뭐 어떤 작품을 서로 골랐는지. 마티스는 피카소 그림 중에 레몬 정물화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또 이제 이렇게 띄워 드릴 텐데 피카소는 지금 여인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 이 인물이 누구냐면 마티스의 딸이에요. 마티스가 그린 자기 딸의 그림을 그렇죠. 피카소가 골랐어요. 네네.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뭐 어떤 사건이 터지나요? 이제 피카소와 마티스가 그 당시에 이미 라이벌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카소 친구들이 이제 마티스를 되게 조롱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그림을 이제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 막 다트를 던지기도 하고 가족을 건드려? 네. 마티스 딸의 얼굴에 저기 다트를 던져다 피카소 친구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아주 심각하게 조롱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테이큰의 리암 니슨이었으면은 이거 사달 납니다. 찾아내겠다 이러면서. 네, 근데 당시에 옆에 피카소가 있었는데 되게 당황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카소는 단순히 마티스를 비난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인정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렇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방관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질투하고 존경하고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제 마티스가 로사리오 예배당이라는 걸 나중에 만들거든요. 이제 만들 때 피카소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런 거를 만들 거다 했는데 피카소가 그걸 또 되게 비난을 또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티스가 무신론자였는데 무신론자면서 왜 예배당 꾸미는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 독서를 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시장 가서 시장을 꾸며주지. 당신이 그린 이런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를 훨씬 더 잘 그렸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선 넘네. 그쵸.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티스는 사실 늘 평온했고 성격이 차분하고 그렇죠. 피카소가 항상 이렇게 좀 뭔가 톡톡 쏘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마티스가 12살 형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서양이지만 형아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요. 자, 정적인 성격의 마티스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차분하게. 이보게 피카소, 나는 명상을 하고 깊은 생각에도 빠진다네. 중요한 건 기도에 가까운 정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카소의 꿈이라는 작품을 또 가져오셨던데 어떤? 그러니까 이 마티스와 피카소에 대한 기록이 이제 정확하게 있지는 않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작품을 보면 서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라는 거를 작품을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꿈이라는 그림인데 피카소는 이제 입체주의라는 사조로 대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입체주의라고 하면은 원래 사람 볼 때
이제 앞모습 볼 때는 옆모습이랑 뒷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옆모습이랑 뒷모습이 한꺼번에 한 화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방식이 되게 많이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그림도 그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티스 그림이랑 네. 피카소 그림 중에 네. 색채라든지 네. 구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피카소가 마티스 그림을 훔쳤다. 그 그래요? 아이디어를 다 가져왔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네, 또 다양한 마티스의 그림을 볼 수가 아시아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네, 서로에게 구도나 영향을 색감이나. 준 게. 네, 그쵸. 네, 그래서 색감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이 그림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마티스가 특히나 많이 그렸던 소재 중에 하나가 그 터키 궁전에 궁녀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스케치도 되게 많이 남아 있고 드로잉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달리스크를 그렸는데 마티스가 피카소한테 남겨줬던 유산으로 남겨줬던 그림이 한 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그림도 역시나 오달리스크를 그렸던 그림이었죠. 네. 근데 이렇게 받고 나서 피카소가 이제 원래 항상 마티스의 그림을 보고 배웠었고 영향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네. 이 오달리스크도 차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피카소가 그 당시에 이제 마티스가 그렸던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푸른 누드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푸른 누드라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예. 그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너무 멋있어서 네. 잘 그려서. 충격적인 거죠. 자기의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그림이라 이 네. 그림의 영향을 받고 이제 이 방식대로 본인이 그렸던 시리즈 연작 그림이 있어요. 예. 이제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그 시리즈물이 있는데 요 그림 보시면 푸른 누드 영향을 명확하게 받은 네. 부분이 보이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요 자세를 하고 있는 여인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 수 저 있어요. 파란 부분에. 네, 맞아요. 그렇죠. 가운데 아래쪽. 네. 네. 그래서 피카소가 입체주의로 표현했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림처럼 또 푸른 누드를 차용해서 그린 걸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영향을 받은 작품이 있다고. 네네. 근데 또 보시면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작품. 네네. 네. 아마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유명한 작품이죠. 네, 피카소의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아비뇽의 여인들 자세 보시면 가운데 이제 서 있는 여인들의 포즈 같은 것도 네. 푸른 누드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오히려 더 알려진 거는 굳이 꼽자면 피카소 쪽일 그쵸. 텐데 그 피카소의 유명한 명작들이 마티스로부터 좀 영향을 받아서 시작됐다. 이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티스가 말년식에 건강이 좀 악화되는데 이때 네네. 새로운 방식의 예술을 만든다. 네. 무슨 얘기죠? 마티스가 나중에는 유화 그림을 너무 많이 그리다 보니까 화가들이 말년 시기에 되게 많이 폐병을 앓아요. 그래서 마티스도 의사한테 이제 진단을 받거든요. 네. 더 이상 그림 그리면 안 된다. 네. 그럼 죽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티스는 또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컷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색종이 네. 예전에 막 이렇게 잘라서 오려서 붙이는 그런 것들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을 마티스가 활용을 해요. 종이랑 가위로 가위로 종이를 오려서 붙이는 방식으로 아까 봤던 푸른 누드라는 작품을 이제 컷아웃 작품으로 이런 식으로 네, 또 두 번째 표현을 합니다. 작품입니다. 네네. 이거는 종이를 진짜 오려 붙였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방식도 피카소가 진짜요? 이것도 차용해요? 또 차용을 해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마티스한테 자주 교류를 했었는데 네.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마티스가 죽을 때까지 다시 찾아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 네. 그러니까 마티스는 알고 있었대요. 피카소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 왜 찾아오지 않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네. 이미 컷아웃 기법을 피카소는 다 봤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 피카소가 또 본인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할 거다. 그러니까 대인배예요, 마티스는. 그러네. 이미 다 가져가서 활용할 걸 알고 있음에도 다 품어주고. 네, 그런 거죠. 눈 감아주고.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피카소가 이런 방식을 또 차용을 해서 1954년도부터 네. 판지를 잘라서 작품들을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마티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카소의 말을 통해서 피카소가 느꼈던 마티스에 대한 감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는 동안에는 마티스가 품어주고 피카소가 비난하고 이런 구조였는데 사실은 피카소도 마티스와 대화하는 걸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티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주 이제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했던 말이 이제 난
누구랑 얘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었대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로사리오 성당도 피카소가 직접 찾아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있던 수녀님이 또 와서 마티스의 이야기를 또 피카소에게 전해줍니다. 뭐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각자 이제 로사리오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막 많이 하는데 그것도 모두 다 동의하지만 마티스가 남긴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비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단 한 명뿐이다. 그건 바로 피카소다. 신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티스가 생전에 이 말을 했다는 걸 수녀가 그걸 이제 뒤늦게 그렇죠. 전달을 해준 거죠. 사후에 전달을 이거 맞아요. 더 감동이거든요. 뒤늦게 알게 된 형아의 진심. 그렇죠. 그러니까 피카소랑 마티스 둘 다 모두에게 깊은 애정이 있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관계를 좀 표현해주는 말이 있대요. 파블로는 마치 댄서처럼 언제나 마티스를 매혹시키려 했지만 결국 파블로를 정복한 것은 마티스가 되었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치기 전에 둘이 어쨌든 친분이 있었고 서로 인정했으니까 또 이때는 사진이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기여서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이라도 남아있을 법한데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요. 네, 사실은 아주 유명한 라이벌로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질 않고 나중에 이제 후발주자로 또 유명해지게 되었던 게 샤갈이었는데 또 피카소랑 샤갈도 은근한 그런 경쟁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둘은 사진이 남아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또 마티스랑 찍은 사진은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정리해 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피카소 명언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피카소가 했던 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말 중에 하나가 근데 이거는 피카소가 했는 말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좋은 예술가는 따라하고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회차를 걸쳐서 또 미술사에 남아있는 라이벌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피카소, 마티스, 마네, 드가 그림 나중에 마주하시게 되면은 서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림을 통해 또 확인을 해보시면 또 색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간에 걸쳐서 저도 느낀 게 분명히 이제 라이벌들 간의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감정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자신만의 깊은 미술 세계를 구축한 게 확 느껴져서 그게 진짜 라이벌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술사 라이벌전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유재희 전시해설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